예, 내일은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적 1부는 우리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이 MC노와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교 수업 때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교과서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또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송이라면, 저희 2부는 우리 김광진 전 의원과 제가 하는 2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인물, 현장에 있던 어떤 사건과 그 인물들을 직접 현장에 모셔서 어떻게 보면 언론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을 좀 저희 모셔서 듣는 그런 순서인데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순서는 민족문제연구소 깔때기 방송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2부의 순서는 대부분 민족문제연구소가 수십 년 동안 30년 가까이 해왔던 활동들, 그리고 해오면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니까 연구소의 활동을 한편은 홍보하는 방송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의 친일파 청산 운동의 중심이었는데, 앞으로의 과제랄까 뭐 이런 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소가 좀 새로운 터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30년간 연구소가 해온 많은 일들, 그리고 그 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잘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은 바꿔줘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면, 정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엔 정치를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했고, 그 사람들에게 투표할 때 투표장 잘 참여해서 그냥 뽑아놓으면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직접 항상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동안은 CMS 회원으로 가입해서 연구소를 지원하면 연구소가 알아서 일을 잘하겠지, 물론 잘해왔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더 대중에게,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단순하게 박물관에 박제화되어 있는 어떤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운동으로서의 역할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시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적도 사실 다른 어떤 전문 MC들이나 다른 방송국이 하는 그 프로들에 비하면 내용이나 이 형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즌 1 때도 보면 시청률이 뭐 1등 하기도 하고 10등 안에 막 이렇게 드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연구소에 거는 기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역사청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바로 섰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의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 정상화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의 길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가 만들 식민지역사 박물관은 박제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친일청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박물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는데요. 예. 민족문제연구소 하면 어쨌거나 친일파 청산이라는 것으로 상징화되어 있는 조직이고 단체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친일파 청산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떠올리시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반민특위죠. 예, 반민특위는 반민특위 내용에 대해서 뭐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 정도 이름 네 음절은 다들 그렇죠. 아실 것 같아요. 반민특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좀. 정확한 명칭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냥 흔히 반민특위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불리시죠. 역사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시대물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아마 국민들은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와해돼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상황까지 초래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반민특위라고 하는 게 1948년 9월 7일 날 재헌국회에서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국회가 상설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안별로 요즘 보면 지금 다시 또 개헌특위 이런 게 국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해방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건 단순하게 누군가를 처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연구를 통해서 조사하고 또 그것에 대한 단죄를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죠.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유족분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수사권과 조사권을 달라. 그렇죠. 그래야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반민특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운영되려면 친일했던 나쁜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용도 좀 들어보고 관련한 수사 기록들도 확인해보고 해야 될 텐데 직접 의원들이 그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반민특위 산하에 특별경찰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대가 관련한 사람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뭐 수사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벌어졌죠. 그러다가 이승만 정권의 출생의 한계일 수 있고 또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역학관계를 고려해 보자면 자신들이 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직접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쟁되는 것이 자신들은 사실 반공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아이덴티티다라고 하는 걸로 정치를 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반민특위를 좀 해체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셨고 국민들이 반민특위가 해체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법률적으로 보면 정확히는 반민특위가 해체됐다기보다 아까 만들어졌던 그 특별경찰대가 6월 6일 날 해체가 되면서 사실상의 조사 업무나 이런 행위들이 금지되게 되고 반민특위 자체는 법률상의 임기는 완료하는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만 실제 일은 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였죠. 네. 우리가 의원님 시절에 국회 현직 시절에 법 많이 만들어 보셨을 텐데 예. 법을 만들면 번호가 붙잖아요. 번호가 제 무슨 몇 호. 의안번호 몇 호 이렇게 붙죠. 이 반민특위를 만들 수 있는 기본법인 그 반민족행위처벌특별법은 법률 3호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법률 1호와 2호는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 사면법, 정부조직법 이런 게 이제 1호, 2호거든요. 예. 앞에 1호, 2호는 쉽게 말하면 정부에 대한 실무적인, 현실적인, 아주 기능적인 법이었다면 반민법은 3호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재헌의회에서는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영화 2015년대 암살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예. 반민특위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정재가 이제 무죄로 이제 그렇죠. 풀려나는 그 장면인데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충무리 영화계에서 반민특위 관련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서너 팀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이 반민특위 영화를 우리 극장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반민특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설립 취지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두 가지 큰 정신으로 우리는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49년도에 와해된 반민특위의 정신을 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친일 문학론을 통해서 친일 문제 연구를 본격화시키신 우리 고 임종근 선생님의 정신을 잇는다 이렇게 저희가 저희 취지문에 써 있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민족문제연구소가 존립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신적 기둥이 바로 반민특위와 임종국 이렇게 저희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정말 저희 민족문제연구소가 반민특위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저희만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잠깐 볼까요? 짧은 영상이지만 같이 보시죠. 영상 보시죠. 지원자께서 대통령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했을 거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아졌을 것 같다. 그런 결정적인 시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부분은 저는 너무 당연히 저는 초대 그 대통령 그 시기 첫 단추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좀 친일을 청산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분단을 극복하는 노력 그걸 통해서 6.25 전쟁을 저는 막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때부터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켰어야죠. 그때 이런 일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저는 우리 사회를 강고하게 지배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적폐들의 그 근본 원인과 배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저도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똑같은 대답을 문재인 후보와 같은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물론. 근데 타임머신을 탈 수 있으면 일제 강점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한참 또 멀리 가야 되겠군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현재 어쨌거나 그렇게 못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지만 이제 정치권이나 그동안에 이 반민특위 정신이 있기 위해서 노력이 좀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그 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5년간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1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야기, 특히나 이제 효창원과 관련한 독립투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보여져 왔었는데 아마 이 국민 면접에서 하셨던 그 마음이 실제 본인의 진심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꿈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었고 또 특히나 이제 민주정부 지난 10년 기간 그 중에서도 참여정부 시절에는 많은 과거사위원회들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위원회들이 각각의 전문 분야에 맞춰서 일들을 해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1,007명 정도의 친일파라고 하는 분들을 국가의 공식적인 이름으로 규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역사 정의를 생각하는 의원들의 모임을 만들기도 민족정기 하고, 의원 모임. 예, 민족정기 의원 모임을 예, 예,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김미선 의원님이 회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 연구소와 손 잡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기도 했었고 또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상황들 예를 들면 뭐 백선엽과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항상 싸워왔던 분들도 있고 또 법으로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나마 성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이 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재헌의회 때는 그 노력은 했으나 결국은 결과적으로 무산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1,007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가가 공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인정한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봤는데 왜냐하면 그 법을 저희가 제정하자고 하는 이제 운동들을 여의도 밖에서 저희가 맹렬히 했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민족정기 의원 모임에 그 김희선 의원, 예.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이 좀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요. 그때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거쳐야지 예. 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 법안 심사 소위 위원장 김용균 의원 당시에 경상도 사천 어디 쪽 의원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소위 위원장인데 회의를 소집을 안 하는 거예요. 회의를 소집하더라도 뛰쳐나가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방송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또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 김용균 의원의 그 부친이 일제시대 면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은 명단에 안 들어갈 텐데 뭐가 이렇게 구린지 어쨌든 그 당시 한나라당 모든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어렵게 진행됐는데 뭐 저희들 생각은 추측하건대는 그 규정을 되게 좁혀놨거든요. 친일파의 범주를 되게 좁혀놨거든요. 아마도 박정희를 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강하게 지금도 갖고 있는데 박정희를 빼려다 보니까 박정희와 동급인 다른 분야의 친일 인사들도 빠지게 되면서 저희 민족문제연구소는 임명사전에 4,389명을 넣었는데 수록했는데 정부위원회는 연구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이고 훨씬 많은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7명이라고 1,007명 예. 정도밖에 안 되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시대의 또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또 조금 평가하자면 재헌의회 때는 그것도 못했으니까 예, 그나마 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이제 숙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요. 한 발 한 네. 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처음에 했다고 했는데 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네. 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 네. 그러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예. 추가적으로 이 정부에서도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고 최근에 보니까
경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경찰의 수사 중에서 잘못했던 일들 이런 거 뭐 장자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25건을 재조사한다 네, 그러더라고요. 재조사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예, 네. 마찬가지로 예전에 2004년도 했던 일들이 우리가 좀 미진했다. 예를 들면 너무 중앙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지역별로 또 따로 하겠다라고 아, 하는 예. 것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정확합니다. 예. 바로 잡을 것들은 네. 언제가 됐든지 간에 바로 잡는 게 정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7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버전업,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네.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좀 저희가 볼 수 조금 있겠어요. 여담인데요. 네.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최종 보고서는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 시절에 나왔죠. 만들어졌거든요. 2009년. 예, 예. 근데 그 보수 정치인 분들이 이 위원회나 이런 데 관심이 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랑 논쟁을 할 때 주로 저희가 하는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발간된 자료집에 보면 이렇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명박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있었던 이렇게 항상 네. 전제를 붙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으로 반박하지 않고 그냥 보수 정권 때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분들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본의 아니게 MB가 역사적인 어떤 성과를 역할을 냈네요. 하셨네요. 예, 예. 역사적인 성과를 본의 아니게 냈네요. 부지불식간에. 그럼 오늘 이제 지금 귀한 분은 모셔야 될 텐데 반민특위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희들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 또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영상, 영화로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으셨다면 이제는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반민특위 위원장을 하셨던 우리 김상덕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우리 김정유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늘 날씨도 대단히 추운 날씨이고 예. 고령이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먼 걸음 해주셨는데 그럼 잠시 우리 김정유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오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추운 날씨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근데 뭐 그 말씀하셨던 목소리라든가 네네. 이런 것들은 또 청취자분들이 다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실 네네. 것 같고 네. 그래도 이 민족문연구소의 역적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아마 네네. 많은 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오늘 반민특위에 네.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아마 이 반민특위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잘 아실 것 같고 여러 방면으로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특히나 아버님이셨던 김상덕 위원장 네네. 좀 어떤 분이셨습니까? 좀 가정에 들어오면은 상당히 온화하시고, 예. 그 당시 아버지하고 친분을 나눴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후덕하다고 표현을 하세요. 집에 들어오면 그러는데 일단 공무에 들어가면은 서리발 같아요. 그래서 엄격하셨죠. 공사가 뚜렷하신 예. 또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을 계속 하셨던 거죠, 네. 임시정부에서. 네네. 예. 어떤 일을 주로 임시정부에서 맡아서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독립운동 동경 유학 시절에 28 독립을 주도하던 11분 중에 한 분으로 동경 유학생 제대했다가 시절이었죠. 예. 다음 해 현기 만료해서 출록하자마자 상해 임성부로 예. 그때부터 독립운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당시 임성부의 세가 좀 약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강력한 그 독립운동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만주를 건너가야 되겠다 해서 만주로 넘어가서 주로 만주에서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거기서 큰 딸을 낳고요. 그리고 정의부에서 처음엔 제만 농민 동맹의 총서기로 계시다가 예. 정의부에서 영입을 합니다. 거기 집행위원으로 계시다가 나중에 만주로 건너갑니다. 예. 남경으로 건너갑니다. 선생님 남경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예, 예. 35년도에 그래서, 남경에서. 남경 호가원에서. 예, 호가원에서 제가 이제 답사 작년에 다녀왔거든요. 예. 지금 재개발하는데, 재개발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좀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임성부 기념 사업회 사업
그 계획 일환으로 독립운동 길 따라가는 예. 그 답사. 행사 참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호가화원이 네. 거의 다 무너져 있어요. 예, 그 재개발 부탁해 때문에. 해가지고 건물들이 전부 낡고 그걸 보고 참 무상 인생 무상을 무상하다. 느끼고 음. 좀 허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재개발하고 있고 예, 예. 제가 갔을 때는 최근에 갔는데 좀 다시 좀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안내판들을 좀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호가호원에서 예. 지냈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그 지내셨고 그 선생님 성함이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김자, 정자, 육자로 돼 있으신데 예. 그 당시에 성함은 어떤 다른 이름이셨죠?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걸 네 출생지를 가지고 짓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누나는 길림성에서 났다고 해서 길성이라고 졌어요. 길성. 그 네. 여자 이름이 그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길림성의 그리고 길성. 남경에서 제가 나니까 김능이라고 졌습니다. 김능. 예. 예, 김능은 중국 발음으로 하면 진닝, 예, 진능. 진닝인데 예. 이게 남경 옛 이름이 김능입니다. 남경의 옛 이름이 금능이죠. 그러니까 예. 김능이라고 졌어요. 네네. 김능이셨죠. 그래서. 예, 예. 귀국해가지고 외자 이름이 드물고 네. 좋지 않다고 해서 이름을 네. 김성육이라고 바를 정자에 예, 문육자. 예. 대륙육자. 그러니까 아. 이분이 또 대륙에서 나셨잖아요. 저는 이제 대륙이라고 합니다. 김정육이라고 하는데 육. 예. 호적상으로는 육으로 발음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실제 남경에 가면 금능대학이 있거든요. 예, 예, 오래된 있어요. 금능대학이. 거기 보니까 뭐 우리 뭐 여운형 선생부터 해가지고 예. 유수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네. 금능대학 출신이 많죠. 예, 중국에서 그 명문대학. 명문대학이죠. 대학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능이라는 이름으로 예, 예. 처음에 나신 거죠. 35년도에. 우리 그 마지막에 충칭에 계시다가 이렇게 네, 네. 환국하시잖아요. 예, 예. 마지막 직함이 임시정부에서 마지막 직함이 김상현 아버지가 선생님이 어떤 건가요? 국무위원으로 계셨는데 지금은 문화부장으로 장관급이죠. 재임 중에 해방 맞습니다. 네. 예. 지금 문화부 장관 격이죠. 예. 예. 문체부 장관 격이죠. 예, 지금은. 예. 그렇게 유학 생활 하시고 또 거기서도 일본에서도 독립운동 하시고 최종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쭉 네. 과정들을 밟아서 네. 해방을 맞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발대로 고국에 이제 들어오시게 예, 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제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반민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네,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 위원장님께서 암살 1호 대상자다라고 네, 하는 말들이 막 시중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이 음모를 꾸민 거는 노덕술, 예. 최난수, 네. 홍택희. 어디서든 빠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노덕술. 네. 근데 그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그 매술하고 백민태가 하수인 역할을 합니다. 예. 근데 백민태는 그 암살 명단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암살 대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그 시기가 그러면 반민특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던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 백민태가 중국에서 해방 전에 하다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 활동하는 걸 봤어요. 그 중에 자기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이 명단에 그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익희 선생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걸 고민 끝에 김진현 의원 그리고 또 한 분 있어요. 예. 두 분 조헌영 의원 두 분한테 이 사실 고백하고. 예. 그동안에 받은 자금 그리고 권총, 실탄, 수류탄 그리고 이제 수표를 받았습니다. 예. 이 수표가 박흥식이가 발행한 화신백화점 수표입니다. 박흥식. 예. 그러니까 물증이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이를 폭로했는데 이 구렁이 닿는 넘도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다 예. 그랬죠. 거기에
3부 중에 행정부만 빼고 대통령만 빼고 국회, 예. 국회의장, 대법원장 이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냥 흐지부지 조사가 안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상도 위원장님은 그 재헌의회 그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셨잖아요. 예. 이 현직 국회의원분들이 그 반민특위 위원들로 다 이렇게 구성되시는데 예. 그 안에서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추대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김상도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추대가 예, 되시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김상도 위원장님이 독립투쟁 해왔던 경력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재헌의회 대부분 그 분들 중에서 또 독립운동에 활동했던 분이 또 반민특위 위원이 되는데 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김상도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기 때문에 그 독립투쟁의 어떤 명성이랄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백민태 남이사 출신의 예, 테러 예, 집단이죠. 예, 백민태도 그걸 알고 예. 차관회가 저분을 어떻게 암살할 수 있는가라는 걸 자백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암살이나 회유 공작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직접 이제 회유도 한번 하려고 몇 번 시도했었죠. 반민특위가 이제 활동이 시작하니까 그 처음에 이제 반민법이 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행정부로 이제 이첩이 됐는데 예. 네, 네. 이걸 공포를 안 하거든요 대통령이. 미적거리면서 이걸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 양곡 수매법이 예, 양곡 국회에 수매법. 그 개입돼 계류가 있었어요. 된- 예. 계류 중. 예. 정부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국회에서 이 법안을 받아주지 않으면 폐기시키는 쪽으로 분위기가 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많은 양곡을 쌓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예. 이게 때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민생고에 바로 직결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9월 22일 날 1948년 9월 22일 날 이걸 대통령이 공포하고 다음 날 서울운동장에서 관제 대규모 네. 반공대회를 열거든요. 네. 말이 반공대회지 반민특위를 부시자는 해산하라. 대회였습니다. 네. 이거 동원하기 위해서 배급표를 회수하겠다, 빨갱이로 예. 몬다. 뭐 가진 이제 협박을 하면서 동원을 합니다. 요즘 그 태극기 집회 네. 뭐 이런 모습하고 그때하고 사실 다를 게 거의 없네요. 예. 네. 이제 9월 20일 날 이제 어쨌거나 법률적으로는 이제 탄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월이 들어서면서 이제 위원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예. 위원장이 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위원회가 가동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위원회가 이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몇 가지 이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잡아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반민특위 활동을 하니까 네. 제일 먼저 이제 이 박흥식을 박사가- 잡았고 반민특위가 이 박사가 성명서를 냅니다. 예.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구타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반민특위에서 그 반박 성명을 냅니다. 근데 그 당시 국민들 여론은 대통령이 하는 성명 그거는 전혀 먹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실제 그걸 겪었던 실제가 살아있은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박사가 그 국회의장, 신입 국회의장하고 아버지를 경무대로 이제 초청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좀 살살 하자. 근데 해공 신입 기산장이나 아버지나 이 박사한테 임성부 초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 아니냐. 초심으로 들어갑시다. 이 나라 팔아먹고
호의호식했던 이 사람들 그냥 놔두고 넘어가서 되겠느냐. 특히 친일 경찰들 예. 처단해야 됩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 박사가 결심을 합니다. 네. 앞뒤를 맞춰 보면은 결심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와요.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1949년 5월 말쯤으로 좀 네. 예. 5월 말은 분명한데 예. 우리 반민특위 관사로 경무대에서 은밀히 연락이 왔어요. 관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 그 필동 상가에 있었어요. 필동에, 중국 필동에. 예. 상당히 큰 저택입니다. 네, 네. 일제 공안들이 살았던 네. 데입니다. 네. 대통령이 찾아갈 테니 집에서 만나자. 일방적으로. 그러고 경무대 경호팀이 들어닥쳐가지고 반민특위 위원장의 위해를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경호팀이 있었습니다. 경위가 팀장이고 경사 한 사람, 순경 둘, 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경호팀은 전부 저 바깥으로 외곽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급히 가족들을 부르더니 별도 부를 때까지 자기 방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 이제 방구석에 방에 들어박혀서 꼼짝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박사가 조용히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그거 보셨나요?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그 당시에. 저 현관에 들어오면은 바로 응접실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응접실에서 아버지하고 밀담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 방 안에 들어앉아 있었으니까 그건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비서를 통해서 들은 바로 감투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좀 그냥 넘어가 버리자. 예. 한 자리 줄 테니까. 뭐 장관 자리 같은 거 하나 줄 테니 뭐 이 위원장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들어오라. 아버지가 이 박사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걸 받으신 분이 아니죠. 독립운동가들은 기백이 서리빨 같아요. 사실 이제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하는 과정들은 네. 저희가 어떤 역사 교과서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접하기는 했긴 했습니다만 이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사실 참 역사적 인물인데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성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이번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검색을 해보니까 네. 어찌 보면 반민특위 위원장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첫 번째 가는 독립유공자의 손에 꼽히실 것 같은데 1990년도에 이 훈장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건국 훈장을 네. 받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해방 바로 되자마자 받으셨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보니까 한국전쟁 때 6.25 때 납북이 되셨다고 네네. 이렇게 기록에 나오던데 네네. 그러면 이후에 위원장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하는 궁금증과 또 그렇게 납북이 돼버린 상태에서 이 남한에 남아있는 나머지 가족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버지가 납북되면서 하루아침에 기름뿌리가 허물어진 거죠. 예. 우리 집으로 왔을 때.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같이 많은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도 아니고 거의 유랑생활, 굶주림. 그러면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가족의 예우를 받은 건 90년대 이후신 건가요? 1990년에 아버지가 예. 서울을 봤는데 예. 국가에서
소문을 준 게 아닙니다. 제가 그 탄원서를 많이 냈습니다. 두 번째 신청서를 내셨겠죠. 예. 왜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의 노태우 대통령은 군부에 강탈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하고 달리 김정일 선생님 이제 두 가지 굴레가 있으셨는데, 하나는 이제 당연히 독립운동가 후손이기 때문에 그 이승만 정권 밑에서 크게 대우를 못 받으셨고, 두 번째는 나쁘게 되셨잖아요. 나쁘게 되셨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그 색깔론에 의해서 또 이제 색깔론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고통을 당하신 거죠. 다른 후손들보다는 더. 예. 그래서 제가 김정일 선생님 처음 뵀을 때 어떤 모습이셨냐면, 그때 이제 신문 배달하시는 그때 모습이 제가 선생님의 그때 90년대 뵀을 때.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일용직보다는 좀 더 나은 그 직업이었는데, 그나마 그때가. 예. 요즘은 그 험한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예. 짧게 김정육 쌤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최근 우리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단면들을 다 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제 연구소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학생들에게 이 말은 꼭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특히 우리 젊은 예. 학생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나라 팔아 먹고 친일했던 이 사람들이 뿌린 씨앗이 지금 잘못 퍼져가지고 역사 왜곡에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관한 근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역사를 직시하고 바른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오늘 추우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임청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동에 있는 임청각, 독립운동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임청각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독하기라든지 댓글을 통해서 우리 내일은 역사, 역적 시즌2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